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틀째인 오늘 과연 투표율 20%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편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기자회견, 여배우 스캔들로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투표율이 13%, 네. 어제는 최종 8.77%.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의 2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오늘 최종 투표율 봤을 때 사전 투표율 20% 넘길 수 있을까요? 지난 2014년도 선거 때부터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됐죠. 예. 그리고 2014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2배가 이미 넘어서는 수치니까 아마 20%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이 사전 투표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문제라든지 뭐 출장 간다든지 또 미리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 나름대로 좀 정착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예.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많이 높았죠. 전체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워낙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실제로 좀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사전 투표율 결과를 보면 그래도 여전히 그 관심은 높다라는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전체로 결론은 나와봐야겠지만 20%는 뭐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사전 투표는 신분증 하나 가지고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한 그런 네. 면도 있습니다. 민주당 사전 투표율 20% 넘으면 여성 의원 5명 파란 머리 염색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뭐 30% 넘으면 댄스. 아기상어 춤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올 것 그러니까 같으세요? 이게 정당들이 투표가 민주주의의 축제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저는 가장 좀 잘못된 게 우리 언론에서 항상 선거를 좀 전쟁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뭐 예, 장수들이 저희가 싸우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아니에요.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이제 예. 관행적으로 해왔죠. 저희 평론가들도 마찬가지로 네. 격돌로 표현을 주로 해오긴 하는데 이 경쟁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게 돼 있죠. 이 게임의 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주의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 정당이 투표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요즘은 뭐 연예인들이 우리 드라마가 뭐 몇 프로 시청률 찍으면 뭐 거리에 나가서 뭘 하겠다 이렇게 공약들을 흔히 하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민주당은 20%를 목표로 잡고 넘어가면 여성 의원 5명이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겠다. 네. 이게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의 컬러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벤트성은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이제 30%좀 높게 예, 잡았습니다. 좀 높습니다. 30%를 넘기면 이번에 화제를 나름 일으키고 있는 아기상어. 이게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로고송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격정적으로 춤추는 게 네. 보여져서 얼마 전에 목을 다치셨는데 저래도 되나 하는 이야기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의 아기상어 춤을 보기는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30%를 넘기기는 힘들 왜냐하면 것 이걸 같아요. 말씀드리면 역대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시범 도입을 2013년 재보선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높았던 것은 바로 지난해 조기 대선, 5월 조기 대선인데 이때가 26%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요, 2014년 지방선거보단 높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있었던 대선보단 낮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측컨대는 한 22% 내외 넘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예. 해봅니다. 지난 그 2014년 지방선거 때가 11%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선에 육박하는 정도의 사전 투표율인데 문제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 선거들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율까지 포함해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인 지지층이나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투표에서 먼저 찍고 본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네. 높다고 꼭 본 선거에서까지 투표율을 그렇죠. 합산해서 그러니까 높아지는 전체 보장은 없기 투표율이 때문에.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다. 아, 예. 어차피 찍을 분들이 미리 찍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전 투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부재자 투표 아니었습니까? 그 주로 이제 군에 복무한다든가 아니면 장거리로 이제 장기 출장을 가 있다든가 그런데 부재자 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네. 사전 투표는 조금 믿어도 좋다. 편리성까지 높다. 이런 네. 것 때문에 조금 어차피 찍을 분들이 당겨서 찍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55% 6%를 놓고 전체 투표율이 한 60% 육박하면 매우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의 이슈나 열기로 봤을 때는 저는 전체 투표율은 좀 낮을 것 같아서 사전 걱정은 투표율은 됩니다. 높지만 전체 네. 투표율은 좀 모르겠다. 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율을 여야 모두에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민주당, 한국당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전 투표율이라 하는 것은 일단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제 그 선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 20대, 40대 정도. 예. 아무래도 젊은 젊은 층이 층과 많이 좀 알고 진보층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라는 측면들에서 일단 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20%를 넘기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도 네. 그만큼 어떤 이 투표율이 20% 넘으면 자신들 지지층이 좀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30%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제 샤이 보수라고 그래서 예. 실제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은 사람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예. 분들 이런 분들을 샤이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그 지난번 대통령 탄핵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샤이 보수층들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 때 보면 실제 지난 선거에 때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실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다는 분들이 실제 문재인 대통령 투표율보다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야당은 더 낮게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야당 쪽에서는 봐라 이렇게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여론조사를 봐도 부동층이 지금 한 30, 40%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이제 막 속으로 이제 참고 있던 샤이 보수층들이 투표를 하러 빨리 나온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30%가 넘으면 샤이 보수층들이 꽤 많이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뭐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이제 그렇게 관측하는 겁니다만은 일단 야당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샤이 보수층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사실은 이제 관심도나 이런 면에서 예전 선거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사전 투표에서 최대한 끌어모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떤 사전 투표율은 높지만 본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낮아지면서 전체 투표율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여야에서 이야기하는 사전 투표율 높으면 나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파란 머리, 네. 홍준표 대표의 아기상어춤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늘 저녁 네. 6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는 깜깜이 그렇죠. 전국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선거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실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김영환 후보가 굉장히 끈질기게 지금 예,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의 형 정신병원 입원에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고 여기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런 네. 또 얘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나왔죠. 예. 그 형수죠, 형수. 네. 박인복 씨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설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왜 자꾸 선거에 가족들을 끌어들이느냐. 이번 선거를 끝으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절대로 가족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하소연도 했는데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가족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조카 딸을 포함해서 들어갔던 분들의 이재명 후보가 뒤에서 이건 뭐 사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깔려 있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제 진실 공방이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족 문제로 혹은 또 가족 외적으로 뭐 여배우 스캔들 해서 지금 한 3개가 묶여 있어요. 하나는 욕설 파동 있죠. 이건 네. 녹취를 공개했는데 자유한국당을 이제 지금 고소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이 대목에서 고취된 부분이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이 하나 늘었다. 그게 경기도다. 경기도. 이렇게 지금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족 중에 한 분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신병원 논란이 이제 오늘 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로 김영환 후보가 공격하고 있는 이 여배우 스캔들 문제. 이 3가지가 지금 경기도에서 뜨거운데 이게 문제는 선거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격차가 있다라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예. 남경필 후보는 또 나름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골든크로스가 이 깜깜이 기간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오늘 현재로 봤을 때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럼 오히려 예. 제가 이제 이 분석컨대는
경기도민들은 정말 이번 선거가 혐오스러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환 후보만 해도 우리가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의 진실 공방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검증에서는 중요한 이슈일 수는 있으나 본인도 후보로 나오셨는데 정책 토론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지켜보던 시청자, 경기도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누굴 뽑아야 되는 근거를 과연 저러한 문제로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진실 공방은 진실 공방이고요. 네, 예. 상당히 좀 경기도 도민들은 난감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측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자중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후보들이 정책 공약 선거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부분은 자성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형수가 어제 직접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2년 6월 5일에 김혜경 동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서로 일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도 글도 내릴 테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둥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앉아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자기 동생이 썼던 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인터넷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글을 인터넷에 네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밖에 계셨고.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네. 지금 들어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 지금 주목되는 것이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지금 박인복 씨에게 전화를 그 딸에게 전화를 박인복 씨 해서 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킨 거 말렸는데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녹취를 혹시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아직까지 이 녹취는 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지금 증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공방은 상황이죠. 가는데 그렇죠. 예, 어떤 확실한 뭐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이게 왜 상황이라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 발단이 된 이제 이 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통화 내용은 이제 공개가 예.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굉장히 이제 심한 욕설을 하는 그런 그 태프였죠. 사실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 이제 본인 주장은 사실 그 형이 이제 어머니를 좀 이렇게 폭행을 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해서 이제 그걸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그동안 해명을 쭉 해왔고 그렇죠. 지금 이 형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뭐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측도 이렇다 증명할 수 있는 뭐 내용 자체는 일단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여배우와의 이제 문제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예, 지금 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게 보면 이게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부동층이 이제 이번 선거에 꽤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동층한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여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 관련 의혹도 계속 지금 네. 진실 공방으로 맞습니다.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실 공방인데 우선 김부서 씨가 드디어 전면에 나왔죠. 뭐 매체와의 인터뷰가 오늘 또 회자가 예. 되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은 이 대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용환 후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설전을 벌이면서 이 자신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김부선 씨가
속이 후련해졌다. 네. 그동안 이제 꿍꿍 속으로만 앓고 말을 못 해왔는데 다른 경쟁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터뜨려주니까 좋다라고 해서 1시간여를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토론회 때는 그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김부선 씨 어찌 보면 좀 대리인 역할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사진까지 등장을 합니다. 2007년 12월 12일에 인천 앞바다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가 함께 찍은 사진 중에 일부다. 이 김부선 씨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이건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김부선 씨의 주장을 김영환 후보가 전하는 공개적으로 거죠. 주장을 네.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입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부인하는 입장이고 두 명이 같이 찍은 정말 확실한 예. 증거가 있다면 내놓아라.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스모킹 건은 없어요. 주장끼리의 충돌이에요. 이 스모킹 건이라면 사실 지금 13일 수요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가 함께 있는 뭐 사진이 나온다든가 함께 있었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든가 물증이 그렇다면 이건 파괴력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라면은 어찌 보면 진실 공방이 예. 선거 당일까지도 쭉 이어질 수가 있어서 조금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이 답답한 입장인데 여기에 한 명이 또 끼어들었죠. 엊그제 작가 공지영 씨가 그렇죠. 2년 전에 나는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 씨가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진우 기자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공지영 씨가 김부선 씨와 통화하는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를 일방으로 옆에 동석했다 들었고 주진우 기자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원 주장한 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주진우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만 이 진실의 퍼즐이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의혹은 난무한데 팩트가 뭔지는 유권자들이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생활 논란을 넘어가지고 거짓말 공방으로 지금 그렇죠. 번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가 거론됐던 주진우 기자라든가 김부선 씨라든가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선거뿐만 아니라 뭐 미국 선거에서도 보면 이제 후보자의 이런 사생활 문제가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후보들이 뭐 바로 이제 퇴임하는 뭐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는 일단 결국 후보의 정직성에 대한 문제로 좀 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즉 뭐냐면 진실이냐 아니냐 사실이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일단은 지금 김부선 씨가 지금 이제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을 허언증으로 환자로 모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분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이 남녀 문제를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려서 자기가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을 알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금 대중 앞에 나서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일단 김영환 후보의 주장을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면 좀 바로 대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사실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 처음 만난 날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알아야 찍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빠르게 일단 법적 대응을 하면 네. 일단은 뭐 상대방도 일단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공지영 씨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도 일단 기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예. 본인이 뭘 알고 있었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 김부선 씨와 뭐를 덮으려고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미 이제 이 상황 자체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적인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 전이라도 이 상황을 좀 공개를 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시비가 뭔지를 알고 좀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싶습니다.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주진우 기자하고 김부선 씨 통화한 그 녹취 파일하고 네. 그다음에 김부선 씨 혼자 찍혀 있는 이 사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영환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뭔가 본 선거 전에 스모킹건이 될 만한 네. 어떤 녹취라던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선정적으로 흐른 경향도 있지만 예. 지금 진실 공방은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가지의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2007년 12월 처음 만나서 인천 앞바다 사진 그리고 그 이후로 자주 만났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아는 관계다 만났다라는 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만났던 건 인정하는데
양육비 상담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는데 주로 집회 장소에서 만났다. 당시엔 야권이었으니까 야권 집회에서 만났고 심지어는 2009년 5월에는 무슨 일이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5월 23일에 터졌죠.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김부선 씨는 봉하마을을 가자라고 했는데 봉하는 왜 가냐? 그냥 집에서 보자 해서 옥수동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까지를 김영환 후보가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말 옥수동은 이 개인적인 공간 아닙니까? 예. 이 여배우의 집이니까 그곳을 이재명 후보가 간 적이 있다라는 CCTV든 목격자든 확실한 이제 정황 증거가 나오면 이것은 거짓말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15개월 동안 남녀 관계였고 그중에 9개월 동안 상당히 이제 방문이 잦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수동을 그 근거로 해서 예. 뭔가 팩트를 좀 증빙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이 추가적인 녹취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함께 있는 사진도 한 장이 없어요. 예. 그렇다 보면 이건 김부선 씨가 가장 스모킹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입장이고 증거가 제시되기 어렵다면은 육성으로 예.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런데 김영환 후보에게 정말 속이 후련하다, 통쾌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속 시원하게 이재명 후보와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관계였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네, 하는 걸 사실이든 아니든 이야기를 하지 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모킹건은 없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전면 여러 부인.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뭐 의혹들을 의식해서일까요? 네. 사전 투표를 하러 온 이재명 후보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등장을 했습니다. 직접 입장 들어보시죠. 선거가 기본적으로 경쟁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근거 없는 억지주자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네, 그거야 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다 판단합니다. 근거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지금 마지막 말이 내 아내도 옆에 있지만 근데 이 아내분이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아내와 그 어떤 장인의 어떤 그 맞아요. 이제 이 전력들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어. 내가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던 그런 네. 우리의 전례가 있죠. 그러면서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선거에서 이런 스캔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은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 여러 가지 선거를 봤지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와 관계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아마 이번 선거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사실은 뭐 뭔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답답할 테고 부인이 상당히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지금 뭐 그냥 아니라고만 해서는 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달아 버린 것 같아요. 예. 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몇 차례 걸쳐 선거에 나와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지만 그때는 사실은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상대방도 이제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나왔고 몇 명의 또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어쩌나 어떤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언을 드린다면 빨리 좀 대응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진실을 가깝게 좀 증명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사전 투표율만 지금 낮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중 의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정당을 결정한 분들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뭐 어디 당을 찍겠다 이걸 확실한 분들은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실제 이런 영향은 이제 주로 부동층들 즉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층들한테는 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보면 일단 현직 지사가 남경필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야당 후보가 지금 이제 현직 지사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투표 포기층으로 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야당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주 극명하게 나는 정말 이 당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는 어떤 그 선거의 패턴을 네. 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 공개되기 전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우세였지만 예. 이 논란이 있으면서 조금 박스권을 형성한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사실은 김영한 후보입니다. 지금 남경필 후보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수혜의 당사자는 오히려 김영한 후보보다는 남경필 남경필 후보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이것도 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선거 자체 판 자체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뭐 어떤 민심의 흐름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도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럼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초반, 이 지방선거 국면 초반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이제 경남도지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이 이제 임명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 기간도 있고요. 네. 보면은 지방선거 이제 끝나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를 선거에 할수 있지 이 않겠습니까? 드루킹 특검의 야당들이 정말 단합을 해서 예.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유는 지방선거 판세가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거기다 올해 이제 남북한 평화 바람, 한반도 평화 이 흐름에 국민들이 상당히 또 이제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예.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의 변화에 거시적인 변화에 국민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묻혀버린 거죠. 예. 이슈의 흐름에서. 그래서 이제 야당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드루킹이 터져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총공세를 펼쳤는데 특검까지 갔습니다. 여야가 상당히 밀당한 과정,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는 과정, 여기도 폭행도 발생하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번 주말 예. 문재인 대통령 7일 하루 연가였는데 특검을 허익범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첩첩산중이에요. 최장 90일, 기본 60일, 두 달 동안 이 특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까지 30여 명, 이 대규모 조직을 우리가 박영수 특검 때 봤던 과정을 그대로 가면 네. 자 여기 관련된 자료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야죠. 사무실 정해야죠. 역할 배정해야죠. 20일의 준비 기간이 빡빡한데 뭐 지금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20일 후면 네. 6월 말이거든요. 네. 그 특검의 활동은 6말 7초 정도에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럼 이때부터 뭔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여기 또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하나 더 추가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2006년 선거부터 이미 한나라당이 매크로를 썼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네. 당시 내부자의 또 증언으로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특검이 맡아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특검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서 이것은 현 정권의 관련자까지 한번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했던 야당은 전방위가 돼버리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어쨌든 드루킹 특검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뭔가 변수로 작용하기는 네.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가열차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참 말씀하신 대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각종 선거에서 이 뭐 매크로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당 차원의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특검에서 이걸 확대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논란이 분분한데 네. 이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선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이 문제는 일단 현재로서는 뭐 이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네. 문제는 이제 만약에 특검이 될 경우에 이제 후보가 만약에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예. 실제로 이제 그러면 경남지사가 되자마자 이제 특검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있다고 봐요. 아, 이제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태호 후보 네, 김태호 후보 측에서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전직 그 경남자를 했고 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선거 운동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도민들 볼 때는 과연 내가 지사를 뽑았는데 만약 그 수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런 심리들. 고민을 유권자들은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심리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예. 변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한나라당 시절에 어떤 매크로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드루킹이 이걸 하게 된 배경 자체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존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예. 차원에서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루킹도 이미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그 증언록에 보면 좀 나오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지금 특검은 수사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예. 정말 특검입니다.
특별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법안 통과시킬 때 거기에 관련된 것들만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근데 여당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있는데. 문제는 그 과연 이제 이걸 개정할 경우에 또 상당히 또 야당에서 반발할 예. 것이고 또 그럼 새로운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그 특검의 내용에 보면 특검을 하다 보면 뭐 새롭게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물타기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사실 야당에 제기를 하더라도 여당에서 지금 하자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오히려 검찰 쪽에서 그냥 수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전국을 뒤덮을 변수가 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자, 서울시장 좀 볼까요? 단일화 여부가 끝까지 논란이었는데 지금 사전투표 13% 진행이 됐는데 이건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갔죠. 사실상 물 저는 건너갔다. 7일 예. 자정이 지나면서 7일 날 밤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파에서 새 후보 토론회가 있었어요. 예. 그게 지나가면서 사실상 단일화 변수는 사라졌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6.13 지방선거까지 서울시장을 전제로 하고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 두 후보, 지금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연대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 사실상은 연대해도 이길 수 있을까? 물음표는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대는 기본 조건이었던 거죠. 이게 필요 조건인데 그것을 이제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변수가 있을까? 전날 이루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이 트럼프가 늘 엄포를 놓듯이 회담장을 걸어 나와 버리거나 예, 결과가 하는 나오거나. 악재가 작용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설사 벌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는 또 다른 이제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변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변수가 없는 지방선거다. 사실상 여당 우세, 야당 열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가 단일화 변수였는데 네. 이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는 이것을 결국 꿰어내지 못했어요. 됐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사실상은 확률 제로의 죽은 변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후보가 뭐 워낙 정치적 지향점도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뭐 이 단일화 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가 된 것, 또 2위를 누가 하느냐 이 얘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선거 이후에 앞으로 이 보수 야당들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2위를 다투하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문제로 했기 예.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뭐 일단 후보 간의 어떤 전 단일화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고 이제 이 뭐 이제 선거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것이고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 재편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선거에서 지금 우리가 뭐 홍준표 대표의 예측대로 한다라면 뭐 최소한 4군데서 얻고 또 3군데서 경합적에서 얻고 한다라면 뭐 제1야당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야권의 주도권을 과연 그럼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홍 대표의 어떤 거치 문제까지 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사실 바른정당 내부도 조금 이제 지금 먼저 국민의당 쪽에서 온 분들 중에서는 호남에서 온 분들이 계세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화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도 반대. 그렇죠. 두 당의 선거 이후에 합당도 반대. 반대하고 예. 있죠.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또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 계열 쪽은 또 생각이 좀 다르죠.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홍 대표가 거취를 표명하면 뭔가 빨리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야권의 어떤 전체를 본다면 자, 보수 야당 중심의 어떤 새로운 당에 대한 부성 문제라든지 그런 걸 놓고 상당히 좀 이합 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 선거 결과가 뭐 좀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면 아니겠지만 만약에 어떤 일방적인 여당의 승리로 끝난다라면 야권 개편은 굉장히 정신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오히려 봅니다. 정신없이 신속하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지금 이미 해처 모여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이후에 또 다시 이제 해처 모여할 때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될지 이 부분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